러시아가 오늘 새벽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을 동시에 침공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간섭할 경우 즉각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서방 제재가 효용에 있을지 전문가 분석 들어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를 찾아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을 비판하고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던 때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의원 배우자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공소장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재택 치료 중이던 4개월 아기가 또 숨졌습니다. 일부에서는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기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배 6척에 불을 지른 일당 3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쟁업체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파주와 동탄을 연결하는 GTX-A 노선이 2년 뒤 개통된다고 국토부가 발표했습니다. 다만 삼성역은 상당 기간 동안 무정차 통과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단행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6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곳곳에서 포성이 들렸고 군기지 여러 곳이 동시에 공격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계엄령을 선포했고 국제사회는 강력한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확인했습니다. 전쟁을 피해 나라 밖으로 피하려는 사람들의 차량 행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상황부터 먼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새벽 6시쯤 푸틴 대통령이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동시다발로 폭발 굉음이 울렸습니다. 수도 키예프에서도 다른 도시에서도 크고 작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 미사일로 폭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의 공군 기지입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는 생중계를 하다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I've got a flak jacket.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상군이 속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즉시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정규군 90만 대 20만, 전차 12,000대 2,000, 전투기 790대 39,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Сьогодні від вас, від кожного з вас потрібно спокій. По можливості залишайтесь, будь ласка, вдома. Ми працюємо. армія працює.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피난 행렬에 몸을 싣습니다. Well, that traffic is all heading in one direction, accompanied by these air raid sirens now, and driving as fast as they can to the west, towards the safer areas. 폭격에 따른 사상자는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늘에서 먼저 공격한 뒤에 곧이어 지상군을 우크라이나로 진입시켰습니다. 공격 방향은 이렇습니다. 동쪽의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쪽의 크림반도 쪽 그리고 친러시아 국가인 이 벨라루스와 연합훈련을 해온 북쪽 지역까지 폴란드 국경을 제외한 이 세 곳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치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서 정밀하게 군사시설을 먼저 타격해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러시아군이 어디로 어떻게 침공했는지는 최우정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이틀 무렵 벨라루스에서 연합훈련을 하던 러시아 전차가 우크라이나로 진입합니다. 아무런 제지 없이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북부 국경에선 러시아군이 선제 포격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부 흑해 연안의 오데사와 마리우폴엔 함정을 이용해 러시아군이 상륙했습니다. 크림반도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한 칠러반군은 동부 루간스크의 미 장악지를 점령했습니다. 서부 폴란드 쪽을 제외하고 3면에서 동시에 공격한 겁니다. 별도로 수도 키예프는 군사령부가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주요 군사시설을 1차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Росія здійснила удари по нашій військовій інфраструктурі та по нашим прикордонникам, прикордонним загонам в багатьох містах України. 제2의 도시 하르키프도 미사일로 공격당했는데 앞서 한 상호비성은 여기서 80km도 안 떨어진 곳에서 러시아군이 병력을 늘리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정밀한 무기로 방공시설과 공군기지만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공포에 질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차량을 이용한 육로 탈출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우리 교민 60여 명이 남아 있었는데 끝까지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한 36명도 필사에 탈출에 나섰습니다. 수도 키예프에 있는 우리 대사관도 임시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유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격음이 울려 퍼집니다. 전쟁이 난 걸 깨달은 주민들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Куда, сын, на работе я одна? Куда мне бежать? Куди ховатися? Куди? Скажіть, будь ласка. 현금 인출기엔 긴 줄이 이어집니다. 주기적으로 한 10분, 15분 간격으로 계속적인 폭음 같은 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깝게 들리는 것도 있고 조금 멀리서 들리는 것도 있고. 미사일 공격을 받을까 봐 민항기 운영이 폐쇄되면서 피난민은 유일한 탈출구 도로로 몰립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한숨을 짓습니다. 키예프에서 폴란드 국경까지는 직선 거리로 500km. 살아서 갈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Ну просто что много снарядов прилетает, и говорят же воздух откроют, будут по воздуху воевать. Вот это вот чем и страшно, то что. 비행기표까지 끊어두었던 교민들도 육로로 가야 합니다. 저희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서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국경 쪽으로 지금 일단 이동하려고. 우리 대사관은 우크라이나에 남게 되는 교민들을 방공호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시킬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러시아를 압박했습니다. 치명적 손실을 각오하라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러시아의 침공에 유감을 표시하며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입니다.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치명적인 손실을 불러올 계획된 전쟁을 선택했다고 비난하고 동맹국들과 단결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열고 초강력 제재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ve said very clearly that if Russia continues to escalate, so will we. 국제사회는 침공에 분노했습니다. 어떤 제재든 동참하겠다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토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존중하고 군사행동을 즉각 멈추라고 요구했고 유럽연합은 가장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We will freeze Russian assets in the European Union and stop the access of Russian banks to European financial markets. 다만 중국 정부는 각국이 자제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스럽게도 무력 침공이 이루어졌다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전쟁 소식에 전 세계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지 그 여파는 어디까지 미칠지 아직은 가늠하기 힘든 상태입니다만 당장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와 금값은 급등했고 주식과 가상화폐는 급락했습니다. 일단 잘 모르겠으니 위험한 건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한 겁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오늘 세계 증시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시가총액 68조 원이 하루아침에 증발하며 코스피는 2650선까지 붕괴됐고 코스닥도 3% 넘게 폭락했습니다. 아시아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락한 데 이어 유럽 증시도 급락 출발했습니다.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쟁 공포 속에 유가는 치솟았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장중 $102까지 올라 8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장중 5% 넘게 급등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불안해져 원달러 환율은 보름 만에 다시 1,2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져 금값은 전장보다 3.8% 급등한 7만 5천 원대로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 후폭풍입니다. 러시아는 주요 원유 생산국이자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인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 원자재 공급난이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에너지 가격, 그런 원자재, 곡물 이런 것들이 다 들썩거리면서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런 가장 안 좋은 두 가지 시나리오가 다 한꺼번에 실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와 나토 간 전면전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제기되고 있어 세계 경제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러시아가 과거 하나로 묶여있던 구소련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침공을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지금부터는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결국 전쟁이 났군요. 참 걱정인데 이건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외교의 실패로 봐야 합니까? 사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해서 그동안 투트랙 어프로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안보 위협을 느낀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대하고 또 나토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격상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해가면서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군사력이 강화됐고 그 정부군들이 돈바스 프리기 세력 인근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된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전격 작전을 해서 돈바스 지역을 점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3월 달에 군사력을 배치했고 또 11월 달에 이제 군사훈련 명목으로 재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월 중에는 레드라인을 제시를 하면서 레드라인 넘지 말아라. 레드라인이 다시 말씀드리면 나토 가입을 시키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있는 나토 가맹국들에게 나토군의 상비군을 배치한달지 또는 병력을 배치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라. 예, 조금 정리하면 지금 돈바스 지역에 친러시아 두 개의 공화국의 이제 독립을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러시아의 지역으로 병합시키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저는 병합보다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내에 한 행정구역으로 남게 하면서 그 지역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자, 그런데 지금 돈바스 지역으로만 군대를 진입시킨 것이 아니고 지금 3면에서 군사 작전을 개시했고 키예프까지 지금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정부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목표도 있을까요? 일단 최종 목적은 그러리라 봅니다만은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사실 푸틴 대통령이 오늘 현지 시간은 아침 5시 50분에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제 돈바스 지역에 특별 군사 작전을 이렇게 허용을 했어요. 지시를 했는데 이제 그 뒤이어서 지금 동남북에서 이 미사일이 주요 도시에 지금 타격을 하면서 방공망을 지금 파괴시키고 또 주요 어떤 군사 시설을 지금 파괴시키는 어떤 그런 조치가 이어졌고 지금 지상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내로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도가 되고 있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일단은 경제 제재입니다만 좀 더 공격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지금 이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하신 것처럼 군사 개입은 못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군사 개입이라는 게 이제 나토와의 더불어서 나토군이 이제 개입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러시아군과 직접적인 충돌을 이야기할 것이고 이는 유럽에 있어서의 전장화 더불어서는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비화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시는 대로 지금 러시아에는 ICBM이나 SLBM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전장 아니라 뜨고 보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미 대륙까지도 이렇게 그 전장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러시아의 철군입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는 푸틴도 이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철군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점령할지는 현 단계에서는 불명확합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예측하기는 돈바스 지역 플러스를 생각을 했고 또 좀 더 나간다고 하면 그 푸틴 대통령 이야기는 노보로시아 동남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을 받는데 아마 지금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남북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그 드네프르 강 동안 지역을 점령하지 않겠냐. 그러나 이제 그 지역을 점령해서 통치한다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군대를 이렇게 다시 그 되돌리는 그런 그 전략이 이제 뒤따를 것인데. 러시아가 얻을 것은 없고 서방 세계도 뭔가 협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상당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협상이라는 게 굉장히 지난하지 않겠느냐. 서로 밀고 당기의 어떤 과정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푸틴 정부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지역, 특히 이제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어떤 비무장화시키고 이 지역을 분쟁 지역화시켜가지고 나토 가입을 이제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런 것이 그 확보되는 그런 선에서 이 협상을 할 거라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지금 자체적으로 러시아군을 막을 군사적 힘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2014년보다는 군사력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동안 그 미국이랄지 또 그 일부 유럽 나토 국가들이 군사 교관단을 파견하고 무기를 지원해서 상당히 군사력이 강화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군사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제재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혹시 또 신냉전 체제로 가게 되면 우리의 한반도 문제도 곧 이제 새 정부가 들었을 텐데 조금 더 좀 해결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는 대선 전국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선을 불과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세력이 약한 군소정당들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정작 정의당과 국민의당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표현은 정치개혁이었지만 사실상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향한 연대제의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복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개혁 공약으로 제시한 연동형 비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대여섯 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분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곳에서 3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도 지방선거에 도입해 다당제를 제도화한다는 건데 제3지대 후보들과 연대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는 전략이란 분석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 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은 정의당 등과 4+1 협의체를 만들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과시켰고 그때 군소정당들은 여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군소정당의 의석 확대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사과했지만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의 대의에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그것을 배신한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용으로 쓰지 마시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시길 바라고.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그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TV조선 김복원입니다. 어제 충청도로 내려간 이재명 후보는 오늘 충북과 강원 지역을 돌며 유세를 펼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하며 평화가 곧 경제라는 주장을 폈고 유세 직후에는 긴급 안보 경제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세차에서 내려온 이재명 후보가 큰절을 합니다. 아내가 고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 아내 김혜경 씨 고향 충주를 찾아 다시 한번 충청의 사위를 자처한 이 후보.
주민들은 목도리를 걸어주고 삶은 달걀도 챙겨줍니다. 이 후보는 인근의 박달재를 언급하며 노래로 화답합니다. 얼가 남는 어린이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거론하며 사드 배치 공약을 내건 윤석열 후보를 연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사드 충청도에다 설치하겠다, 강원도에 설치하겠다. 평화가 곧 돈이고, 평화가 곧 밥이고,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어제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을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감히 선출 권력으로부터 임명받은 임명 권력이 그야말로 겁대가리 없이 겁 없이 어디 건방지게 국민에게 달려듭니까? 충청권을 찍고 이곳 원주로 넘어온 이 후보는 남북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며 강원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으로 피해를 입어온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세를 마친 뒤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연석회의도 소집해 우리 기업과 교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전부 함께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라며 튼튼한 한미동맹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재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수원 화성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도권을 찾은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와 부동산 폭등, 탈원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박근혜 정권 때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집권 연장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을 연장하면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공범이 많고 갈라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윤 후보가 한 곳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는 건 선거운동 기간 중 처음입니다. 경기도청에서 불과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 후보의 실책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윤 후보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정파와 지역 계층을 떠나 전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사로 돌아온 윤 후보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의 비극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이 되는 일임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 비동맹 국가의 서름을 보여주는 사태라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법정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서 단순히 검사 사칭을 도왔을 뿐이라고 적시했는데 당시 취재를 했던 방송국 PD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 후보 측의 거듭된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양측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는 이채림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 공보물입니다. 검사 사칭 전과에 대해 방송국 PD가 인터뷰하던 중 검사 이름과 사건 내용을 물어 알려줬다면서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단됐다는 주장을 써놨습니다. 이 후보는 과거에도 수차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습니다. 성남시 정자동에 토건 투기 저지 운동을 하다가 저들의 반격을 당해서 PD의 검사 사칭을 도와줬다는 해괴한 제목으로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건에서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었던 KBS 최철호 PD는 반복되는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2002년 이 후보와는 2달 가까이 취재를 협의했었고 어느 날 함께 자장면을 먹던 중 성남시장 인터뷰가 안 돼 갑갑하단 얘기를 하다가 검사 사칭 방법을 논의했단 겁니다. 수원지검의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의수에 물으니까 X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김병명 시장입니다. 제가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잘 알 겁니다. 통화 도중 이 후보가 옆에서 질문을 적어주고 답변에 따라 보충 설명도 했던 내용이 담긴 판결문도 공개했습니다.
판결문엔 최 PD뿐 아니라 현장에 함께 있던 카메라맨과 오디오맨의 증언도 반영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후보가 검사 사칭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 후보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고 최 PD에겐 선고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나는 관여한 적이 없다. 그 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되게 모욕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사 사칭 사건의 설계자도 이 후보였다며 내일 대검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후보를 고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판결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김만배 씨를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동규 씨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 유 씨는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최측근으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관련해서 검찰이 매우 의미심장한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언급한 김만배, 유동규, 정진상, 김용 4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의형제를 맺자고 했다는 전화 녹취록입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 추진되기 직전인 지난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이 자리에서 김만배 씨가 처음으로 대장동 사업 얘기를 꺼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대장동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확인된 녹취록인 셈이어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6월 29일 밤 12시쯤 대장동 개발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와 정모 회계사는 7분여 동안 전화통화를 나눕니다. 통화 녹취록에서 남 변호사는 먼저 정진상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언급한 뒤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4분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해서 그러자 했다며 만배 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얘기를 했다고 전합니다. 곧이어 남 변호사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자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성남시가 대장동과 성남 1공단 결합 개발을 확정한 지 한 달쯤 뒤 시점이었습니다. 이 같은 대화가 오간 지 8개월 뒤 화천대유가 설립됐고 사업자 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 관련 최소 9개 공문을 직접 결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최측근으로 인정한 정진상, 김용 등 2명이 대장동 녹취록에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진상 씨가 계속해서 지사님 밑에 정책실장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그럼요. 여기서 이분은 그러면 국민의힘은 의형제가 언급된 녹취에 대해 이권과 부패의 카르텔을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이미 국감 등에서 실체 없는 주장으로 밝혀진 일이라며 해묵은 네거티브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김혜경 씨가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먹은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정황이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이 식사 자리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함께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당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이 되던 때였는데 최지영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하겠습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가 김혜경 씨의 서울 광화문 중식당 식사비를 결제했던 지난해 8월. 당시 오찬 동석자 가운데는 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의 부인 등도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러스 수령 3년 먹은 거 그리고 합쳐서 수령 미만으로 당시 의원 부인 등과 수행원 밥값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김 씨 밥값 계산은 캠프 후원금 카드로 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배우자도 후원금을 쓸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가 모임에 나간 게 선거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카드를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네가 정해.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당시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에 김 씨가 밥을 산 건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 해석입니다. 의원 배우자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거운동원이나 유권자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엔 후보나 배우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에 함께했던 의원 배우자 측은 의원이 이 후보 캠프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유권자에 대한 기부 행위로 보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당초 김씨 식비를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한 것에 대해 선거운동 목적이었다던 선대위 측은 이번엔 구체적인 자리의 성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의혹 공소장 내용을 놓고 여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 내용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은 주식 계좌부터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소장입니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주식계좌 157개의 거래 내역을 담은 범죄 일람표가 첨부돼 있는데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소유 계좌 5개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개는 김 씨가 직접 거래했고 3개는 이른바 주가 조작 선수 2명이 운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범죄 일람표에 결정적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 씨가 직접 거래했던 계좌 1개를 주가 조작 선수에게 맡긴 것으로 검찰이 잘못 적었다는 주장입니다. 범죄 일람표를 토대로 김 씨가 9억 원대 수익을 거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계좌부터 공개하라고 맞섰습니다. 총 284건의 시세 조정 의심 거래가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보를 막겠다며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주식거래 방식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코로나 확진 뒤 재택치료 중이던 4개월 아기가 숨지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취약계층인 소아와 임산부 관리에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 22일 수원 남부소방서에 코로나에 걸린 4개월 영아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7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아기는 숨을 거뒀습니다. 심정지로 인지하고 출동을 한 건 맞아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였고. 수원에서 재택치료 중이던 7개월 아기가 숨진 뒤 나흘 만의 일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도 확진된 7세 아동이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하는 등 10대 미만 사망자 5명이 지난해 11월 말부터 최근까지 집중됐습니다. 접종을 받지 않다 보니 오미크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측면이 소아뿐 아니라 임신부 관리도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경기 광명에선 확진 임신부가 분만실을 못 찾아 강원도까지 가서 출산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도 인근 병원에서는 확진 환자 수용이 안 돼서 저희 병원으로 이송 요청이 왔다고 하고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는 소아 임신부 등이 재택치료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응급시 대면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거점 소아의료기관과 전문 응급센터를 확대하고 24시간 대처가 가능한 소아 진료 대책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이틀째 17만 명을 웃도는 등 확산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를 꺼리는 시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확진이 되더라도 재택치료 등 제한적으로 의료 지원이 이뤄질 뿐 아니라 또 격리로 인한 활동 제약도 우려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노도일 기자가 그 속사정을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직장인들이 선별검사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틀 연속 확진자 17만 명대의 빠른 확산세에 검사소에는 대기선 바깥까지 줄이 늘어섰습니다. 일주일로 하면 한 2번, 3번 정도 가능하죠.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의심 증상에도 검사를 꺼리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어차피 걸려도 재택치료 방침이니까 그냥 밖에 안 나가면서 쉬어야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왜 굳이 거기에 가서 사회적인 어떤 불이익을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죠. 전문가들은 숨은 감염자까지 감안하면 확진자 증가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확진자보다 2배에서 5배까지는 감염자가 더 많을 것으로.
가파른 확산세에 방역당국은 의료진이 실시한 신속 항원 검사만으로 확진을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한밤중 항구에 정박한 낚시어선의 불이 나 6척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낚싯배 영업 경쟁을 하던 한 선주가 돈을 주고 방화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항구에 정박한 낚싯배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이 난 배에 있던 남성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순식간에 낚싯배가 불길에 휩싸이고 근처에 정박한 다른 어선 6대로 번지며 항구 일대가 불바다처럼 변합니다. 어떻게 지금 손에 대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이렇게 제가 피해를 입었어요. 배 하나가 자체가 제 생계인데. 울산 성해항에 정박한 5톤짜리 낚시어선에 불이 난 건 지난 3일 새벽 1시 40분쯤. 어선 6척이 불타 8억 5천만 원대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해경이 CCTV에 포착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추궁했더니 의외의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른 낚싯배 선주 B씨가 A씨에게 현금 450만 원을 주면서 어선에 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해경은 어민들끼리 낚시어선 영업 경쟁을 벌이다 청부 방화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리 예행 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경로를 사전 답사하고 방화 도구도 방화 전에 성해항 인근에 미리 숨겨놓는 등. 해경은 불을 지른 A씨와 방화를 청부한 B씨 등 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군산의 조선소 재가동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연설 도중에 지원이라는 말이 유독 자주 나와서 야당에서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난 상황에서 적절치 못한 지방 방문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이 25일 만에 외부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2017년 문을 닫은 군산 조선소를 내년 1월 재가동하는 협약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군산의 봄 소식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보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원이란 단어를 6번이나 언급하며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재가동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가 함께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현지 교민의 안전과 경제적 불안이 커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호남행을 강행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작년 4.7 재보선 때도 부산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며 신공항 지원을 약속해 선거 개입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선을 13일 앞두고 호남을 찾은 데 대해 텃밭 표심을 챙기는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호남을 찾은 건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비판받을 소지가 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오늘 오후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도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방역과 민생경제를 챙기는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오늘도 따져보니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층간소음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생활 밀착형 공약 가운데 도심 제한 속도 완화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윤 후보의 취지는 도심 지역 차량 제한 속도를 전면적으로 좀 높여주자 뭐 이런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됐죠. 도시 지역의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 도로에선 시속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낮춘 이유는 OECD 평균 2배가 넘는 이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차량 흐름이 원활한 도로나 보행자가 드문 시간대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느냐는 이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져 왔죠. 이를 겨냥해서 윤 후보가 개선책을 내놓은 겁니다.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와 같이 속도 제한이 불필요한 경우 60km로 상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도로를 뜻합니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중앙분리대로 막아놓은 도로, 왕복 8차선 도로, 그리고 야간 시간대 한산한 도로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정부도 이렇게 서울 노들길처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 준하는 도로 등 일부 도로의 속도 상향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런 도로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공약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자세히 따져보니까 실효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들리네요. 윤 후보 측도 이 속도 제한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또 경찰청 조사 결과 속도 제한 강화 이후 보행 중 사망자는 종전보다 17% 가까이 줄었고 평균 통행 속도는 약 시속 1km 느려지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속도 제한을 하는 효과가 분명히 수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더라도 좀 더 신중할 필요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관계자는 또 해당 도로에 보행자가 안 다닌다고 해도 바로 옆 도로가 생활도로라면 속도 상향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향 시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급정거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가 유발된다는 겁니다. 또 보행자가 많이 안 다니는 밤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 완화는 이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선 이 밤낮 시간대를 구분해서 속도 제한을 했다가 폐지한 곳이 있고요. 예. 윤 후보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갖춰지기까지는 예산과 시간이 아주 많이 듭니다. 교통량에 따라서 신호 체계를 짧게 하거나 약간 길게 하거나 도입이 되는 지역이 있지만 없는 지역이 더 많고 아직 개발하려면 멀었고요. 네, 단순히 시민 불편만 공략하기보다는 안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좀 더 다각적인 고민이 병행돼야 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운전자들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도로의 구조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다양한 기법들. 예, 운전자들이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는 공약이지만 결론적으로 좀 더 따져보고 발표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최원희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 2년 뒤 개통됩니다. 다만 상당 기간 동안 서울 삼성역은 무정차 통과하게 됩니다. 또 GTX D 노선의 경우에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선 연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서 대선 결과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식 때 2023년 개통을 약속했던 GTX A 노선. 앞으로 5년 뒤 A 노선이 개통되면 파주 온정지구에서 화성 동탄까지. 국토교통부는 A 노선의 개통 시점을 2024년 6월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나마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반쪽짜리입니다.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 개발에 포함돼 있어 2028년에서야 완전 개통이 가능합니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한 임시 환승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 중에. 국토부는 GTX D 노선의 경우 기존대로 김포에서 부천 운동장역 구간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포에서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여주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 대선 이후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C 노선에는 지자체 건의를 모두 받아들여 왕십리, 인덕원, 의왕, 상록수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통행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환승 같은 연계 체계들도 다시 한번 검토되고 오히려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는. 국토부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 얻기라는 지적에 대해서 정치적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여든다섯 살 할머니가 팔굽혀 펴기부터 등 근육 단련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차례로 앓았던 결장암, 폐암, 췌장암을 그 힘으로 버텼습니다. 그의 운동법이 책으로 출간되고 얼굴이 찍힌 티셔츠, 가방, 커피잔도 나왔습니다. 원더우먼부터 힙합 스타까지 그를 찬미하는 패러디도 넘쳐납니다.
그는 27년 동안 공정과 평등을 지키고 약자와 소수를 보듬는 데 거침없이 앞장섰던 미 연방 대법관 긴즈버그입니다. 재작년 그가 세상을 떴을 땐 록스타라도 추모하듯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나왔죠. 그렇듯 미국에서 대법관은 법치의 보루이자 신뢰의 상징입니다. 판사를 저지라고 합니다만 대법관만은 공정을 뜻하는 저스티스라고 높여 부르죠. 그런데 요즘 우리 대법관들은 사정이 말씀이 아닙니다. 대법원장부터 거짓말 파문을 비롯한 비판과 구설에 휩쓰이면서 신뢰 실추에 앞장서더니 급기야 현직 대법관이 기자회견에 나서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죠. 그분이 조재현 대법관이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돼서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이 자신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현직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게 문제였습니다. 조 대법관은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방송에서 후보자가 현직 대법관의 이름을 거론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했으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법관이 자신의 일로 기자회견까지 연 것도 이례적이지만 하필이면 집권당의 대통령 후보를 공개 비판하기 위해서 나선 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김만배 씨는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죠. 김 씨가 이재명 후보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을 여러 차례 찾아간 기록이 나왔고 권 대법관은 판결 2달 뒤에 퇴임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씩을 받았다죠. 하지만 대법원은 어떤 자체 조사도 하지 않았고 검찰은 석 달을 끌다가 경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지칭하며 공격하고 있고 그 근거가 된 녹취록은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일입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낯이 도리어 화끈거리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는 판검사들은 대체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죽했으면 조 대법관이 검찰을 향해 하루빨리 나를 불러 조사해달라고 호소했겠습니까? 물론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게이트인지 윤석열 게이트인지 그것도 아니면 김만배 게이트인지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으로 몇 명은 배가 부르다 못해 터질 지경인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한 대로 해석하고 이용하고 팽개쳐버리면 그만인가요? 2월 24일 앵커의 시선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였습니다. 추위가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한파특보도 모두 해제됐는데요. 내일부터는 확실히 봄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서울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3월 중순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다른 대부분 지역도 10도 이상으로 오르겠는데요. 청주가 11도, 울산과 대구는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날이 풀리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종일 나쁨 수준의 농도를 유지하겠습니다.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불조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 소식이 있는데요. 추위가 누그러진 만큼 대체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2월 24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